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시죠? 제가 그저께 제주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를 보고 바로 논평을 진행하려다가 또 그 다음 이틀 뒤에 바로 부산에서 연설회가 있게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마저 보고 논평할 생각이었는데 바로 그날 한국의 여론평판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그것도 고성국 TV가 의뢰해서 이런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기현이 41%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은 27%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 논평을 비교적 주의 깊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도 없고 또 그래서 항상 직접 가르침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한 분 여기 뉴욕에 계신다는 말씀 드렸던 적 있잖아요. 이분이 이 여론조사 방면의 최고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2월 14일 오후 5시가 됩니다. 오전에 제가 이분과 거의 강박적으로 잠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자고 약속을 잡고는 여기 맨하탄에 있는 메인 캠퍼스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 모닝사이드 하이츠에 또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도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이 책, 제가 바로 이 책의 저자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제가 거의 40년 가깝게 연구를 진행해 왔었고 그렇게 해서 출간했던 이 책이 이 책 합정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국에서 여기 컬럼비아 칼리지로 방금 원지 얼마 안 되었던 이분과 알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이 책이 인연이었던 것은 맞죠. 그때 이분이 말씀이 자기는 전공이 정치인데 역사는 지한테서 배워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죠. 나는 전공 역사이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역사책을 집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특히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말씀이지만 이분은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후에는 제 채널에 들어와서 제 논평을 종종 듣곤 하더니 가끔은 먼저 전화까지 해와서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한다느니 또는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느니 이런 조언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번 말씀이 거의 다 맞추셨어요. 특히 제가 그동안 논평에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일화가 방금 성사되고 그리고 정권을 빼앗은 뒤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인수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이준석이 국힘윤리위에서 징계를 맞고 한창 막 쫓겨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절대로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 기회를 타서 윤핵관들과 함께 이준석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논평을 통해서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논평도 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님은 그동안 이준석에게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해왔었지만 정작 이준석이 궁지로 몰렸을 때는 꽃으로도 이준석을 때리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논평했었잖아요. 그때 이분께서 이준석이 토사구팽 당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자리는 안철수가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펄쩍 뛰었죠. 윤석열이 종이 쪼가리 대신 자기를 믿으라고 가슴까지도 쳤는데 설마니 공동정부까지 약속한, 그리고 그것도 또 인수위원장까지 하고 계신 분을 윤석열이 함부로 토사구팽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 점이 바로 당신이,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100% 공동정부 약속을 안 지킬 것이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자면 최소한 처음 1차 조각 때는 몰라도 제2차 개각이 있을 때는 안철수 쪽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장관 몇 자리 내놓아야 할 텐데 윤석열은 그걸 내놓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개각이 가까워올 쯤 되면 100% 안철수에게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토사구팽하게 될 것이라는데, 그게 글쎄 지금 와서 보니 어떻게 이렇게나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지 정말 기절초풍할 지경 아닙니까? 자, 긴 말은,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논평 때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요즘 시작하고 있는 이 국힘의 전대 합동연설회와 관련하여,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이 김기현이 안철수 대표님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뉴시스가 그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도 결선투표 가상 대결에 김기현이 49.1%이고 안철수 대표님은 42%가 나왔던데, 제가 이 수치를 꺼내놓고 물어봤습니다. 이준석이 밀고 있는 천하람이 컷오프에 통과하면서 안철수 대표님이 지지율이 지금 한참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이번 주장은 그러니까 순수 여론조사의 기법으로 그 응답률과 그리고 그 응답의 접촉률을 가지고 분석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 고성국 TV에서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 그 응답률이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아마 2.4%일 거예요. 그리고 뉴시스에서 의뢰했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2%도 안 돼요. 1.7%입니다. 그 여론조사 응답률과 출처율 비율을 산정식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서 산출하던데, 그렇게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당장 배워낼 수 없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개 3% 이하의 응답률은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1%에서 2% 미만의 그런 응답률밖에 안 되는 조사의 경우는 표본 틀과 다른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또는 그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기관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망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APOR, 그러니까 국제 기준을 이 한국의 여론조사 표본 틀에 도입하면 최소한 응답률이 5%에서 7% 이상부터가 돼야 이건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만약 꼭 믿고 싶은 여론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응답률부터 보고, 그 응답률이 만약 10%까지 육박하는 여론조사라면 그건 대체적으로 믿어도 괜찮겠지만, 만약 3%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라면 그건 제대로 믿지 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3% 미만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면, 100% 그 조사 속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후보 측에서 노리고 있는 밴드웨건 효과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통하여 대세론을 형성하려는 것이고, 대세론에 따라서 표심을 좌우하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속의 후보들이 만약 야당이 아닌 여당의 후보들일 경우에는 당신은 차라리 그 조사 속의 수치를 보지 말고 그냥 뭘 보는 것이 더 정확한가 하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 국힘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그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거의 정당법이 저촉이 될 지경으로까지 김기현이라는 이 바지 사장을 지금 당대표로 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는 무릇 모든 그 응답률이 3% 이하의 여론조사 사상의 수치는 다 믿을 것이 못 되고, 그런 믿을 것이 못 되는 수치를 믿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 수치를 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나오면 그 대통령이 전폭으로 밀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도 그 30%에서 위로 3% 또는 아래로 3%,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죠? 32%가 나온 것도 있고 36%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3% 하면 35% 내지 39%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김기현의 지지율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당원 6,000명을 상대로 했던 그 컷오프 1차 수사 때 김기현의 실제 득표율이
바로 39.3%였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님이 득표율은 얼마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36.8%였고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00명과 6만 명을 상대로 할 때는 그 수치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만약 60만 명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당원 수가 80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투표율이 40%를 넘어서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 넘어선다면 한 45%가 투표하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는 100%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투표율이 45%에 육박하면 이건 이번 당대표 선거에 거의 불법 내지 편법에 가까운 그 대통령실의 공공연한 개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역풍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역풍은 반드시 분노표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분노표 앞에서는 절대로 답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친윤이니 윤핵관이니 한 것들 다 바람 앞에 나서는 불나방 꼴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보기에 기분 나쁜 수치의 여론조사가 나올 때면 반드시 우선 먼저 그 조사 말미에다가 밝혀놓고 나는 응답률부터 먼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즉 3% 이하의 응답률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만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한 40%에서 50%까지 넉넉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밀고 있는 김기현의 지지율도 거의 40%에서 50%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믿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론조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힘 당원들의 집단지성입니다. 국힘의 그 수십만의 그리고 비교적 젊은 또 그리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당원들이 총선이라는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과연 간신 윤핵관들의 꼬봉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바지사장 김기현을 당대표로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힘 전대에 아주 대놓고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70% 이상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즉 이번 전대에서 대통령은 김기현이라는 아바타를 앞에 세우고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되어서 뛰고 있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는 또한 한편으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의 아바타 김기현의 지지율은 그대로 한선에 매어서 연동이 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김기현의 실제 지지율은 그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낮은 지지율이 아마 32%이고 조금 더 높게 나온 지지율이 36%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바로 김기현의 실제 지지율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100%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논평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님께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공중파 TV 토론에서 연설을 하실 때 당원들을 향하여 그리고 총선과 관련하여 대표님께서 호소를 하실 때 좀 더 절실하게 그 호소 내용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연설하실 때 대표님께서는 꼭 이 말씀을 참조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렇게요. 제가 이 말씀을 안철수 대표님 SNS에 들어가서 방금 댓글로도 달아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나치 독일의 침공에 맞서 영국을 지켜냈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 왜냐하면 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기는 것만이 최우선이요. 여기에 반하는 다른 어떤 빛나는 도리와 이유와 원인들은 다 그 다음에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보수파 집권 여당은 지금 총선이라는 이런 절체절명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친윤이니 비윤이니 반윤이니 그리고 무슨 당정분리니 당정융합이니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간신이니 윤핵관이니 하는 이런 논쟁들 모두가
전쟁의 승리, 즉 총선에서의 승리하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는 모두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또 그리고 네 번째도 오로지 총선이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당대표의 조건 내지 요건은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전쟁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게끔 단 한 표라도 더 가져와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는 후보인지를 고르는 것만이 당대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